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송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모 잘 봤나요? 이게 이제 언제쯤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구모 보고 조금 시간이 뭐 며칠 지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요게 이제 내신 범위에 들어가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내신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이게 왜 틀렸는지 궁금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꼭 고2가 아니더라도 뭐 고3인데 고2건 어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데 뭐가 문제점인가 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 해설 강의의 목적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메인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그런 친구들은 지문을 약간 우리 영어 시험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딸딸 외우다시피 해서 가야 되고 아주 짜잘한 OX까지 가져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고3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고3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들인가에 대한 얘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일단 예상 등급 컷이 물론 이게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적표가 나와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EBS 기준으로 했을 때 87, 78, 68, 57. 57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그래도 여기 안짝으로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1등급 컷이 87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시험의 난이도가 중상은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좀 시험이 딱 적당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보통 90점, 91점 이렇게 나오고요. 좀 쉬었다 하면 93, 4 이상으로 올라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하면 80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EBS 기준으로 오답률 순위를 봤을 때 오답률이 이렇게 되는데, 오답률 순위 10위권 안에 6문제가 독서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7번은 이제 작문이고 11번, 15번이 문법이었기 때문에 문학은 43번 하나 있고 독서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 근데 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중에 사실 내가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나도 당일 한번 풀어봤을 거 아니야. 풀어봤을 때 뭔가 학생들한테 추론 능력을 요구해서 문제가 어려웠다. 뭔가 평가원 마냥 지문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서 어려웠다라는 느낌보다는 너 여기서 한번 죽어봐라. 너 여기서 한번 속아봐라. 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너네 틀리라고, 너네 좀 틀려보라고 낸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들을 만약에 본인이 틀렸으면 나 이런 거 틀리는데 고3 가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2문제 정도가 좀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가가지고 바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첫 번째 인문제제고, 인문제제가 16번부터 21번까지였는데 오답률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제제는 오답률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읽을 건데 얘기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뒤에 나오는 기술제제나 그 뒤에 나오는 법제제는 오른쪽에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내가 얘들아 다시 앞으로 가봐 하고 계속 화면을 넘기면은 조금 그 수업의 맥락이 깨지니까 해설의 편의를 위해서 정리를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정리를 하면서 푸는 습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머리는 쓰는 만큼 나는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읽거나 뭐 지문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 글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도 모자라고, 특히나 수능 날이면 그냥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있을 거냐 해서 나는 얘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읽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에 나오는 기술제제나 법제제는 문제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오른쪽에 정리하지 않고 가볼 거예요. 대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노란색으로 일부러 색깔을 바꿔왔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뭐냐면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출제 포인트들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눈이 가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내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왔고요. 노란색으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들아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게 문장과 문장이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는 걸 글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노란색으로 한 것들은 문장에서 문장이 넘어갈 때 혹은 문단에서 문단이 넘어갈 때 꼬리 물고 온 애들, 그러니까 겹쳐서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이 글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술지문과 법제제는 이렇게 색깔로 안 해오고 정리를 하겠지만 가나 지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얘기가 사실 이번에 가나 지문이 쉬웠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에 나오는 인문제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철학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이 가나 지문이 그 오답률 순위권 안에 없었다라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두 개 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거잖아. 거기다가 가나 지문은 두 개 지문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딸려있는 문제수가 많아요. 뒤에 있는 지문들은 뭐 4문제 정도 딸려있는데 얘네는 6문제 정도 딸려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쉬웠던 기억, 그 다음에 많은 문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점이 크다라는 이유로 고3에 올라가서 이 가나 지문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쭉 애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느낀 게 인문제제, 뭐 과학기술제제, 그 다음에 뭐 사회제제 이렇게 있을 때 고1, 2학년 거와 고3 거의 난이도 차이가 가장 큰 게 나는 인문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기술이나 법, 경제 같은 거는요. 어쨌든 팩트에 기반을 하거든요. 과학기술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잖아.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빨리 뛰면 혈관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변하지 않는 팩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살짝 놓치거나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경제나 법도 비슷하고요. 물론 경제법은 조금 더 주관이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인문제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팩트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 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의 기반이 아니라 그 학자가 쓰는 용어를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고3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인문제제에서 그냥 철학만 나오면 다행인데 논리학이 또 나올 때가 있죠. 뭐 가능세계라던가요. 뭐 전권 긍정규칙 이런 식으로 논리학까지 나오게 되면은 절대 인문제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가나 인문제제가 쉽지 않은데 1, 2학년 때 기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3학년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가나 먼저 풀면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느라 뒤를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3에 갔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가나짐을 딱 읽기 시작했어. 한 2문단 정도 읽었는데 이거 뭔가 삘이 좀 이상해. 아 뭔가 부드럽지 않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나머지 2지문에 빨리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난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이 거의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나 지문을 대하게 될 때, 고3에 대해서 대하게 될 때는 가나 지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바로 가서 읽어볼게요. 앞에 말했다시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읽었던 거니까요. 당연히 해설 강의로서 듣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보면서 들으시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읽을게요.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여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에 뭐뭐가 아니라라고 하는 뭐 이 아니라에 지금 하늘색으로 해놨죠.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뭐가 아니라라는 말투는 자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는 건 얘가 아니고 얘가 맞다라는 거잖아.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 문제를 낼 때요. 이런 식의 문장이 있었을 때 선지에서 갑자기 C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가 안 속아. 너네가 A, B를 읽고 왔는데 C를 얘기하면 당연히 안 속겠지. 근데 뭐에는 속냐면 A랑 B 얘기를 했으니까 A, B는 그대로 가져와. 근데 얘네를 앞뒤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B가 아니라 A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둘 다 봤던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줄 때는 그걸 왜 틀려? 쉽겠지만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되냐면 새로운 정보로 우리가한테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것들을 바꾸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나 배열을 바꿔서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항상 뭐뭐가 아니라 이런 말투는 한번 봐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나는 실제로 읽으면서 뭐뭐가 아니라 뭐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해놔요. 나 특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그는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늘색으로 했어.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보였어야 돼. 왜냐면 권력이 3개 나왔는데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문제 풀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3가지 권력의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1문단을 읽고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3가지 권력의 차이점을 잡으라는 거구나 이 정도 정보는 가지고 들어가셔야죠.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이제 주권 권력 얘기한다.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여 작동하였으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나 정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출제자가 개념이나 정의로 메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개념이나 정의는 기껏해야 선지 하나 정도야.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 선지에서 물어봤는데 기억 안 나면 와서 보면 되는 거야. 저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 읽을게요.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이 나올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문장에서 이어져 딸려오는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내용이 뭐게? 여러분 이거야. 명령이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체에 대한 형벌이 되는 거야. 얘들아 사람을 때리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교수형 같은 거에 처해가지고 죽게 만들거나 이런 게 사형을 비롯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랑 유사한 표현이 되는 거지. 말은 바꿔놨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주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생사를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체의 형벌을 가할 수 있어. 이 정도만 남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뭐 고대부터 존재한다?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겹치는 요소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둬야 되는 것들이야. 거기다가 이제 출제 포인트 뭐뭐뿐 아니라. 여러분 뭐뭐가 아니라라고 나오면 앞에 건 아니고 뒤에 건 맞지. 근데 뭐뭐뿐 아니라라고 하면 얘도 맞고 얘도 맞지. 뭐라 거짓말 치기 좋아. A도 맞고 B도 맞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거짓말 치는 경우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만 잡지 말고 뭐뭐뿐 아니라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도 하고 군주에 대한 복종도 가능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접속사 나오죠. 하지만 주권 권력의 강압적인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얘들아 하지만 기준으로 뒤집힌 게 뭐야? 일단 여러분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강압적 성격이 뭐랑 똑같은 거야? 신체에 대한 형벌이랑 이거 똑같은 거지. 우리가 신체에 형벌을 주는 게 얘들아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철컹철컹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강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 즉 강압적인 성격이 오로지 뭐가 되었다? 오히려 한계가 되었다. 지금 주권 권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주권 권력은 저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한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전과 후가 뒤집힌 거죠. 그 전은 주권 권력이 이런 식으로 기능했다. 긍정적이잖아. 위법자도 처벌할 수 있고 복종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얘의 기능이었던 거잖아. 유효한 기능. 근데 거기서 한계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요. 그래서 형벌은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제 받아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여러분 뭐가 보였어야 될까? 난 뭐가 보였냐면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강압적인 성격에 한계가 있어서 공개적에서 비공개적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막 프랑스 왕정시대 보면은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목 잘리는 거 이거 교수대 설치해놓고 거기서 막 사람들 목 자르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강압적인 게 원래는 공개적이었는데 이거에 한계에 부딪혀서 비공개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권 권력과 규율 권력의 차이가 뭐겠어? 주권 권력은 굉장히 강압적이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면은 규율 권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권 권력보다 훨씬 덜 강압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죠. 왜냐면 우리는 이들 간의 차이점을 잡으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얘는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A라는 특성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얘는 강압적인 성격이 훨씬 적거나 없다란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죠.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이 말이 뭐야?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이게 앞에 나오는 걸 무슨 뜻이야? 강압적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거야. 왜? 규율 권력 자체가 왜 나온 거야? 주권 권력이 너무 강압적이라는 한계를 가져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강압적인 성격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서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았다. 얘들아 그럼 이게 뭐야?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 이거 누가 나한테 강압적으로 야 너 생산력 올려 이렇게 해서 야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서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애가 된 거야?
아니지.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타인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를 통제해. 스스로 생산력을 높이자. 스스로 유순해지자. 여기서 이 스스로를 통제한 결과값이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닐 수 있어. 똑같은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앞에 나온 문장을 얘기를 뒤에 나온 문장에서 유사한 표현이든 말만 바꾼 거든 말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들어야 될 생각, 아, 주권 권력은 되게 강압적인 친구였어. 신체에 막 형벌을 가하는 거였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게 너무 강압적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압적인 거에 대해 불만들이 나와가지고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구나. 규율 권력은 훨씬 강압적이지 않다 보니까 타인의 감시 없이 스스로 유순하고 생산력이 높은 개인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준 꼬리 문 것들을 연결해서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규율 권력을 읽었죠. 그럼 이제 문단이 나뉘는데 이제 곧 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제 생명 권력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생명 권력은 무엇이 다른가 더 고민하면서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가셔야죠. 가서 볼게요.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드디어 나왔죠.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다.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하는데 여기까지 읽고 할 얘기. 얘들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건 있어요. 여기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간 생명에 개입을 한 거 아니야? 인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인구가 너무 중요하니까 최대한 인구를 조절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와 얘가 맞물린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봤냐면 읽다 보니까 아,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라서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게 건강 상태나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게 되는구나. 결국 여러분 여기 문장까지 지금 문장은 세 문장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개인 거야. 뭐야?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읽으면서 겹치는 내용들이 지금 중심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가져가면은 이거는 이제 혹시 나의 이제 독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긴 한데 항상 여러분 모의고사를 내는 출제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혼란을 야기할 방법을 고민을 하죠. 이게 어떻게 냈을 때 애들이 헷갈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순서로 장난질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통 글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순서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읽었을 때도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이니까 지금 글이 이렇게 가면서 혹은 이렇게 가면서 그 순서대로 나왔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글의 순서는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B가 나오고 여기에 A가 나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갔으니까 B가 먼저고 A가 나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함정 중에 하나가 A가 먼저고 B가 나중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장난질을 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야. 봐봐.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대. 여기서 이가 뭐냐면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서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먼저야? 아니면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게 먼저야?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걸 가능하게 했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요? 이해가? 그냥 이건 내가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꼭 여기 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안 가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 싶은 게 있잖아요. 아, 문제 내기 좋겠다. 이 정도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요. 일단 계속 읽을게요. 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얘들아, 이제 뭐랑 뭐 더한 거야?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을 더한 거야. 규율 권력이 뭐였어, 얘들아? 강압적이지 않아도, 즉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해서 유순하고 생산성이 좋은 인구가 되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감독 관리해가지고 인구수를 적절하게 확보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동시가 필요했고 그게 결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자본주의 하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규율 권력 하에서.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안 되죠. 인구 관리해야 되죠. 생명 권력의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얘들아 여기 내가 하늘색으로 일반적으로 해왔잖아. 이것도 이제 나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맨날 얘기해주는 건데 여러분 굳이 지문에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원래는 이런 말을 넣을 때가 있어요. 얘들아 그 말 그냥 심심해서 넣어주겠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굳이 넣어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거니까 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너네가 나한테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잃어버렸어요 하고 얘기해. 그럼 내가 아 이거 원래는 안 주는데 이거랑 아 이거 안 주는데가 같아요? 그냥 이거 안 주는데 하면 안 주겠다지. 근데 이거 원래는 안 주는데 하면은 원래 안 주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엔 주겠다라는 거잖아. 이 원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일반적으로를 읽자마자 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가서 볼게요.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 이게 두 번째 문장. 겹치는 거 뭐야? 권력의 작동, 권력의 작동. 그리고 뭐야?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주체성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얘도 뭐야?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그럼 겹치는 내용이잖아. 지금 줄이 이렇게 네 줄이나 나오는데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 아니야? 사람들은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주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하죠? 그러나 푸코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푸코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뭐야?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그럼 뭐야? 둘이 vs 잡아라 이거지. 그거 가짜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여러분 겹치는 거 뭐야? 저항. 그러니까 얘는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주체성이 생긴다고 하면 얘는 권력에 저항해야 주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항.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하는 거 그게 주체성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노란색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이해가? 그러면 아 여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체성과 푸코가 생각하는 주체성을 VS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가까지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고3에 올라가서 가나 지문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 지문을 맨 뒤로 뺐다고 했을 때 시간이 좀 빡빡한 상태에서 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까지 다 읽고 풀려고 하면 너무 시간에 쫓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거 선지 걸러낸 다음에 그러고 나를 해도 돼. 여러분 만약에 가를 읽고 문제를 풀러 갔는데 답이 나오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지 한두 개는 지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솔직히 막말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전략인데 5개 선지 중에서 찍는 거랑 선지 2-3개 남겨놓고 찍는 거는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확률 싸움인데 전략인데. 그래서 나는 가나 지문이 있을 때 가까지 읽고 끊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나까지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얘들아 가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까?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권 권력과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권력을 토대로 주체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사람들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주체성이 생기는 것이다. 푸코는 그 권력에 대항하고 저항해야 주체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죠. 그러고 나로 가서 볼게요.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신유물론과 근대의 서구 철학은 vs 구도를 갖는다라는 거지 않겠어?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하였다. 그럼 얘들아 봐봐. 얘네의 차이점이 뭐가 됐겠어? 근대의 서구 철학은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했대. 그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신유물론은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여겼어. 누가? 근대 서구 철학이. 근데 누구는? 신유물론은 이 배제된 물질의 가치. 이게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인 거 아니야? 그거의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고 합의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 두 개 나오는 거잖아. 인간 우선시한다. 인간 우선시하면 안 된다. 배제된 거 그냥 배제한 채로 간다. 배제된 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부터 잡고 신유물론자들은 그러면 그 중에서 VS인데 얘네를 위주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 분법적 사고로 인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얘들아, 인간 중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인간 우선시하는 거잖아. 그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생태 위기가 일어났대. 그럼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 우선시하면 안 된다.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얘들아 이거 우리 가에서 읽었던 거다. 그래서 가나를 묶은 거네. 우리가 가나를 묶은 이유가 가에서 읽었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네.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했다고 보아서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럼 얘들아 푸코랑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네. 푸코는 인간에만 한정했는데 신유물론자들은 인간 이상으로 가겠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드셔야죠. 괜찮아. 그럼 가서 읽기 시작할게요. 라투르는 그럼 얘들아 딱히 설명 없이 나왔지만 이 라투로는 어느 학자 중에 한 명인 거야? 신유물론자들 중에 한 명인 거겠죠. 신유물론자인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얘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신유물론자들이 뭐라 그랬어? 인간 중심적인 이 분법적 사고 때문에 생태 위기가 생겼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 생태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 중심의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시 켰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이미 예상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얘들아, 뭐가 중요한지 알아? 봐봐.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도 비인간이라고 칭하며 이들도 과학기술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대. 이 말은 뭐야? 원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나눠서 이 분법적, 그 중에 인간이 위주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인간이 아닌 비인간들도 과학기술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 얘네 도로 묶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이게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니는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얘들아,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들이 누구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비인간을 인간이 아니고 걔네는 인간보다 못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인 존재들로 봐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 분법적인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 중심의 이 분법적 사고인 거지.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간 역시, 비인간 역시, 비인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인류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겹치는 게 인류세죠.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인류세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많은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른 생태 위기, 그걸 인류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류세는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세가 이 분법적 사고로 인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함이구나. 그게 인류세 극복, 이게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얘들아, 인간과 비인간이 동등하대. 인간 중심 돼, 안 돼? 안 되지. 인간 우선시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인류세 극복하는 방법이자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헤러웨이 역시, 여러분 저런 말 중요해. 쉽게 보지 말아봐. 이거 뭐야? 위에가 라투르 나왔고 문단을 바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라투르와 마찬가지로 공통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의 이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공통점이죠.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으로 칭하며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했다. 얘들아, 그 위에는 그래도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눴잖아. 물론
비슷하다고는 보지만 나눴잖아. 근데 얘는 어때? 인간과 인간 아닌 거 다 반려종이다. 아예 나누지를 못하는 거야. 이분법도 안 된다 이거야. 이해가? 이게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모든 반려종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같은 말인 거지.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 얘들아 이렇게 통제하려는 태도가 뭐야?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같은 말이죠.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얘들아 평등하다는 거 뭐야? 인간 중심의 이 문법에서 벗어난 내가 대상을 통제하려는 그 태도에서 벗어난 거죠.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해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비인간과의 공존. 얘들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들과 공존해야 된다.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도 생명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하면은 되죠. 마지막 문단까지 읽을게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얘들아 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해? 이거 vs잖아. 얘네는 인간 위주였고요. 얘네는 인간 위주가 아닌 케이스들이었죠.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나를 한 번에 읽고 왔기 때문에 기억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힘내서 해보자. 자, 가는 특정학자가 정의한 권력. 여러분 여기서 특정학자 누구였어? 푸코. 여기까지는 맞아.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과 비교해 다른 학자 나온 적 없으니까 1번 바로 지우면 되겠다. 괜찮죠? 여러분 나는 가능한 1, 2, 3, 4, 5 순서대로 안 보고 내가 가에 대해서 풀기 시작했으면 가와 관련된 선지들 먼저 해결을 해요. 가서요.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이를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푸코 특정 학자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뭐가 있었어? 뭐 주권 권력도 있었고 규율 권력도 있었고 생명 권력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상반된 평가가 있었나? 이 평가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권력이 있었고 그거의 한계로 규율 권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명 권력이 나왔다. 그래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거를 절충하지도 않았으니까 바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푸코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얘들아 푸코의 한계였어. 아까 물론 주권 권력의 한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푸코 사상의 한계가 아니잖아. 푸코 사상은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고 생명 권력이 나왔다라는 건데 푸코 사상의 한계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바로 지웠어요. 5번 권력의 양상, 주권, 규율, 생명을 통시적으로 얘들아 통시적으로가 무슨 뜻이야? 시대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고대 때부터 시작한 주권 권력에서 그 다음에 규율 권력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면서 생명 권력 나왔다고 했으니까 다 5번 맞겠다. 생각하고 혹시 불안하면 나는 나까지 봐요. 나는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 누구 있었어? 라트루랑 그 다음에 해로웨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해석. 어떤 새로운 해석? 인간 중심의 이 문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맞네 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17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푸코 먼저 풀고 얘네 이렇게 묶어서 푼다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푸코는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2번 여러분 주권 권력에서 포인트는 뭐였어? 사형을 비롯한 신체적 형벌이 가능하다. 이게 뭐야? 생명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강압적이다. 이거 다 똑같은 말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읽었던 얘기니까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자, 라투르는 생태 위기가 인간 중심의 이 문법적인 사고를 초래했다. 얘들아, 이거 장난질 진짜 많이 치는 거. 생태 위기, 인간 중심의 이 문법적 사고. 이거 다 읽었던 얘기지.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처음 보는 말로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읽었던 말들로 장난질을 친다니까.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 3번이야? 순서가 문제잖아 얘들아. 생태 위기가 얘를 초래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이 문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초래한 거죠. 이거 선후로 장난질 친 케이스죠. 이렇게 선후로 장난질 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처럼 누가 봐도 선후가 명확한 것만 선후를 신경 쓰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인문제재에서 선후로 장난질을 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4번 비인간과 인간 모두를 역동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보았다. 왜?
구분하면 안 되니까요. 이들이 만들어낸 수평 다 똑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 예를 들어 반려종이 뭐였어? 인간과 인간 아닌 것 모두 반려종. 걔네가 책임 있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보지 않고 그들을 같은 걸로 묻겠다라는 거죠. 인류세 극복할 수 있다. 너무 맞는 얘기.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여러분 18번에 가가 뭐야? 가 한번 가가지고 확인만 해보고 올까? 가 한번 가가지고 확인만 해보고 오면은 가가 요거였어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여러분 이 이러한을 그 국어 버전을 하면 디스잖아, 디스.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 나 때는 그런 문제 있었는데 뭐 디스 아니면 it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가 밑줄 치고 이 디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골라라 하고 선지 이렇게 5개 나오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풀어본 적 있어? 그럼 문제 나오죠, 그치? 국어도 똑같아, 얘들아.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이렇게 나오면 그 이그저가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한 게 뭐야? 주체성에 대한 이런 거.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에 의한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가짜라고 생각을 한 거야, 푸코는? 권력의 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저항해야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읽읍시다. 그럼 가가지고 보자. 자, 가의 이유. 가의 이유가 뭐야? 푸코가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주체성이 만들어진 건 가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얘들아 푸코가 이렇게 생각했어. 푸코는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면 안 되고 권력에 저항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 안 될 거고요. 2번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얘들아 누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의 자율적인 행위 그러니까 주체성인 행위도 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가짜다. 이거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2번이 적절한 거죠. 이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1번, 얘들아 1번을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보면은 가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권력의 작동에 처음에는 최대한 하다가 점점점 최소한 하게 돼서 개인의 욕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을 때 개인이 주체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대한 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들아 3번 개인이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얘들아 새롭게 자신의 삶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한 거 이거 누구 생각이게? 이거 푸코 생각이야. 근데 권력의 작동에 의한 거는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그들은 새롭게 자신의 삶의 생성이라고 보지 않았어. 그래서 3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인이 권력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는 거 이것도 푸코. 근데 규율에 예속된다? 이거는 일반적.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권력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개인이 권력을 통제하는 거야. 개인이 권력을. 그게 아니라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거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둘이 바꾼 거죠. 이런 것도 작게 보면은 선우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넘겨서 19번. 기억과 니은 보자. 얘들아 기억과 니은도 확인해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푸코가 얘기하는 가에 나왔던 생명 권력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라투르 다음에 나왔던 헤러웨이가 이야기하는 인간 이외, 인간 너머에 대한 생명 권력이거든요. 근데 일단 기억만 가지고 풀어볼게요. 1번.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등장했다. 맞는 얘기지 않아? 인구가 중요해지면서 인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추려면은 그 인구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게끔 질병 같은 걸 관리해야 됐잖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등장했다. 맞는 얘기 있고요. 2번. 기억은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였고. 얘들아, 인간과 비인간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푸코가 인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인간 너머에 있는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잖아. 이거 푸코가 한 거야. 이거 나로 넘어가서 한 거 아니야? 오히려 신유물론자들은 뭐라 그랬어? 푸코가 얘기하는 생명 권력이 인간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확대하는 애들이었잖아. 그러니까 푸코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인간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을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겠다. 맞는 얘기잖아, 얘들아. 왜냐면 인구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근대 국가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해 산업혁명을 초래하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도 선으로 장난질을 쳤다. 이번 비문학을 보니까 다 선으로 장난질 친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얘들아 정치 경제적 변화를 생명 권력이 유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치 경제적 변화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달라.
이렇게 되니까 생명 권력이 중요해졌고 그러면서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중시되면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후에서 이게 날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요. 기업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뭐 맞는 얘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3번, 5번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지고 본다고 합시다. 1번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하였다. 바로 맞는 얘기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3번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를 극복하게 했다. 얘들아 동물 실험은 결국 인간이 비인간을 통제하는 거잖아. 이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났어? 못 벗어났어? 못 벗어났잖아. 이거에 기반 두면 안 되겠고요. 5번. 인간 생명을 통제하여 반려종과 책임있는 관계를 맺게 하였다. 얘들아 인간 생명을 통제하면 안 되지.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동등한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지 인간을 통제하자. 이게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답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번도 가가지고 봅시다. 보기 먼저 읽어볼게요. 쉽죠 얘는. 조류 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 얘들아 가능한 지문을 읽고 와서 보기를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기를 읽지 말고 그 보기를 지문과 조금 연관지어서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국가기관이 관리를 했대. 그 이유가 뭐야 얘들아? 조류 독감이 인간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인간이 아프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 인구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인간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하는 거잖아. 아 이게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조류 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으며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보통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류 독감이 발병하면 예방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모두 살처분 및 폐기 안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인간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동물들 다 갖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다 갖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다 뭐야? 이거 이분법적 사고지. 인간 중심 사고네. 그럼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누구랑 안 맞는 거야? 라투르랑 헤러웨이 같은 유물론자들과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죠. 또한 인간이 감염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가지 1번 볼게요. 자,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조류독감 문제를 직접 관리한 것은 조류독감을 인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위험이 안 됐으면 국가에서 개입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정한 것은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에 권력에 개입한 것이다. 생명 권력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투로 관점이에요. 조류독감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아야 되겠군. 얘들아 이거 뭐야? 인간뿐 아니라 라고 하는 건 인간과 동물, 미생물 모두 뭐가 될 것이다? 행위자가 될 것이다. 얘네 나눠서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비슷한 걸로 보는 거지? 그럼 라투로 관점에서 맞는 얘기 이렇게 될 거고요. 4번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 되겠군. 얘들아 뭐는 맞아?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맞아. 왜냐면 근대 서구의 철학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배제를 시켜버렸잖아. 근데 신유물론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맞아. 근데 뭐가 안 돼, 얘들아? 인간을 위하면 안 되지. 결국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 인간 우위에 있는, 인간 우선시되는 인식이 되는 건데 저게 안 되죠. 무조건 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신유물론자들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헤러웨이죠. 근데 뭐 라투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죠.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행위는 동물을 공생관계가 아닌 인간 필요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뭐야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풀 수 있을 거고요. 요렇게 하면은 맨 첫 번째 인문 제재가 끝났죠.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기술 제재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바로 읽으면서 가볼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물체와 공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달이 활발해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잡았으면 좋겠는 거는 나랑 혹시 다른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항상 극단적인 표현을 잡자 그래요. 왜냐면 그냥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항상이라고 나오면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만약에 선지에 열 에너지는 때때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 있으면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잡는 편이고요. 물체와 공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달이 활발해진다. 비례반비례니까 이것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로의 상변화가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전달하기는 절단할 건데 그 전달되는 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그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많이 움직이면서 결합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기체로의 상변화. 그 물이 액체였으니까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활발해진다. 이 정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열 전달이 따뜻한 거잖아.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체에 따뜻한 게 오게 되면은 그게 마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따뜻한데 옷이 있으면은 그러면서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막 증가해요. 걔네끼리 끊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어떤 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하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기체로의 상변화랑 똑같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드셔야 돼요. 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아? 물체에서 수분이 제거되는 것은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것을 건조라고 한다. 단위 시간 동안 물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을 건조 속도라고 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죠. 일상에서 건조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요. 그럼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건조 속도 지금 계속 겹치는 거 보니까 건조 속도 얘기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건조로 시작해서 건조 속도로 이제 빠진 거죠.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의류 건조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들어야 되는 생각 혹은 이제 나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물론 다 읽으면서 이해는 갈 거예요. 얘들아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뭐 몇 분 동안 물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빨리 말랐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건조 속도라고 하고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옷이 빨리 마르니까 맞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의류 건조기. 여러분 요새 집에 건조기 없는데 없잖아. 세탁하고 우리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잡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식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조 속도는 단위 시간분에 증발하는 수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물론 분수가 나왔을 때 이 분수를 그 자체로 우리가 문제 그대로 적용해서 숫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분수식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얘도 비례반비례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냐면은 1문단, 2문단이 나왔는데 1문단에선 비례반비례 얘기하는데 2문단에선 식 얘기하니까 1문단은 비례반비례로 빼고 2문단은 식으로 뺀다? 이렇게 복잡하게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글로써 문제를 내야 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례반비례가 몇 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분수식이 나왔다? 그럼 이 분수식도 비례반비례로 접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가 되냐면 건조 속도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건조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럼 단위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은 비례고 얘네 둘은 반비례다. 이것까지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 얘들아 지금 비례반비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여기도 비례반비례, 여기도 비례반비례, 여기도 비례반비례, 여기도 비례반비례.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문제 가서 풀다가 기억 안 나면 와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례 반비례가 많아지게 되면은 문제를 풀다가 반드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기의 온도가 낮은 경우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공기 온도가 낮은 경우와 건조 속도만 연결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기 온도가 낮을 때 얘는 어때? 해서 다른 애들이랑 엮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혼돈의 카오스가 온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물론 이미 이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선생님 저는 유독 비례반비례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과학기술 지문을 너무 못 푸는 것 같아요. 저 완전 문과형이라서 이런 거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정리해놓으면 되냐면 공통된 요소를 꼽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건조속도 기준으로 비례반비례 만들었고 여기서도 건조속도 기준으로 비례반비례 만들었지. 그러면 겹치는 요소를 우리가 메인으로 뽑는 거야. 건조속도 이렇게. 그리고 얘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랑 비례관계인 애들은 같은 층에 써주고요. 얘랑 반비례인 애들은 이 층에 써주는 거야. 그러면 비례관계인 게 뭐가 있었냐면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그랬으니까 공기 온도와 우리 건조 속도는 비례관계다. 또 가서 보면은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빨리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비례관계됐다. 근데 단위 시간이랑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나머지도 얘네랑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봐봐. 기체로 상변화가 활발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건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상변화가 빨리 된다는 건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상변화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단위 시간과 상변화는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상변화와 공기 온도는 같은 편이니까 비례 관계는 거야. 즉 공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변화는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보면은 이 상변화랑 누구는 반대여서 결합력은 지금 반대잖아. 화살표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 얘들아, 이 말은 건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합력은 약해야 된다. 결합력이 크면 클수록 건조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합력이랑 누구랑 반대 관계냐면 운동 에너지랑 반대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 물론 물 분자죠. 물 분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건조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까지 엮어서 기준 하나로 정렬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은 오래 걸리는 것 같겠지만 비례반비례가 여러 개 나오는 문제를 풀러갔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문제풀이에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라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또 가서 보면 얘들아 봐봐. 상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수분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상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물체의 수분은 줄어든다는 뜻이지 않겠어? 그러면은 상변화랑 물체 수분은 반대가 돼야 되네. 상변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물체의 수분. 뭐 이렇게도 가도 되겠죠. 여기까지 안 가도 되긴 해. 되는 만큼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준점을 하나로 잡아서 비례반비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그리고 이 문단으로 가서 볼게요. 의료건조기는 이제 이 문단에서 의료건조기로 받아준 거죠. 가열장치를 통해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데 일반적으로 세탁물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낮으므로 세탁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얘들아, 과학기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꼬리물기,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겹치는 게 뭐야? 내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너네가 봐봐. 뭐가 겹쳐 얘들아? 공기를 가열한 후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이거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굳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공기 가열한 후에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들어온다. 드럼으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된다. 똑같은 말이지 않냐고.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써주는 데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소중한데 반복해서 써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낼 때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네를 헷갈리게 하기 좋은 부분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탁물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낮으므로,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고온이 되는 거고 이게 저온이 되는 거네. 근데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읽었잖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이동한다고. 그러면 공기는 공기에서 세탁물로 열이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 안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래 얘들아 봐봐. 여기서 새로 비례반비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기의 온도랑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비례관계인 거지. 공기의 온도 여기 있는 거네. 그럼 같은 편에 써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너무 옆으로 넘어가면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요. 그 결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얘들아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다. 이거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러면 수분 증발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증발되는 수분량이 많아진다. 둘이 비례다 맞는 얘기지. 결국 1문단, 2문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얘들아? 여기서 나온 거죠. 물론 짜잘한 포인트로는 이렇게 겹치는 표현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것도 1문단에서 끌고 내려온 거니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1, 2문단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비례반비례를 사용해 달라는 거였지. 그러면 반드시 문제 하나는 이 비례반비례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서요. 한편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조 과정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서 예열, 항률 건조, 감률 건조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열 구간은, 그래 얘들아 여기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각 구간들 간의 공차, 그러니까 비교를 해달라는 뜻일 거고요. 근데 이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면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셋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을 함수율과 건조 속도로 두셔야죠. 그러면서요. 건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고온의 공기에 의해서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중요하지. 건조 속도.
이 구간은 건조 과정 초반이므로 함수율이 가장 높다.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너네 뭐 하겠다 생각 들어야 돼. 3분단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갑률 건조랑 항률 건조가 나올 때 너네가 해야 되는 일. 예열 구간이랑 항률 건조 구간이랑 갑률 건조 구간을 구분을 조금 해줘야겠다.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율과 그 다음에 건조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이걸 쓰고 있지만 이걸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죠. 그러면은 예열 구간에서 건조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함수율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뭐 나오냐면 다음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 항률 건조 구간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을 뭐 해둬야 돼?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둬야죠. 세탁물로 전달된 열 에너지가 수분 증발에 집중적으로 쓰여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어도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얘들아 우리 여기 사문안의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함수율이나 건조 속도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아직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율과 건조 속도를 기준으로 예열 구간과 구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열 구간과 차이점이 하나 있잖아. 혹시 보여?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냥 계속 다음 문단으로만 넘어가면 안 돼. 앞이랑 자꾸 이렇게 맞물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혹시 차이점이 보이나? 이게 보여야 돼, 얘들아. 세탁물 온도가 상승하며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며. 이해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뜨거운 공기가 오는데 이 옷은 축축하게 젖어서 차가운 상태니까 조금 올라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게 이 옷의 온도를 올리는 데 열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열 에너지가 쓰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세탁물의 온도는. 그러면 뭐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탁물의 온도로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점점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네. 이렇게 돼야죠. 또한 세탁물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므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일정하고 이 때문에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 똑같은 온도의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게 어디 있었냐면 이 문단에 있었어요. 뭐라 그래?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 이걸 받아주는 거야. 이게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얘들아 소재가 어려워지거나 글이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꼬리물기나 맞물려야 되는 걸 붙여놓지 않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유입된다 라는 이 문단의 내용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일정하고 이 때문에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대. 근데 얘들아 봐봐.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대.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대. 왜? 들어오는 공기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네들이 같은 편이잖아. 그럼 뭐도 일정해? 건조 속도도 일정하겠죠. 아직 안 읽었지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면 건조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공기의 온도는 드럼으로 유입될 때보다 드럼에서 빠져나올 때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60도짜리 공기가 들어왔다고 치자. 근데 이 열 에너지가 이 수분을 건조시키는 데 쓰였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더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조가 진행되면서 세탁물의 함수율이 점차 감소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건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 갑률 건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말이 뭐야? 지금 들어오는 공기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분의 양도 똑같아? 그러면 건조 속도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일정하게. 그러다가 뭐 되는 순간 이 건조 속도가 점점 낮아지는 순간 우리가 여기 갑률 건조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수율이 점차 감소한다. 왜? 얘가 가장 높았는데 이게 그 옷이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잖아. 근데 옷이 점점 말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봐봐. 보여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잖아. 반면이라고 하는 거는 반면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무언가 뒤집히는 게 있다는 거지. 뭐가 뒤집히는 거야? 뭐가 뒤집히는 거야? 자, 얘들아, 걔 뭐가 뒤집혔는지 보여줄게. 봐봐. 공급되는 열 에너지는 일정해. 즉,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는 일정해. 근데 그 열 에너지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 공기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면이라는 접속사를 쓴 거야. 여러분, 모든 접속사는 그냥 쓰지 않아요. 출제자들이 접속사 하나를 쓸 때도 반면을 쓰느냐, 그런데를 쓰느냐, 한편을 쓰느냐, 이거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반면을 써줬다라는 거는 들어올 때는 일정한 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그게 낮아진다 이거지. 그게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열 에너지가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여야 되는 게 함수율 점차 감소한다. 건조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갑률 건조로 넘어가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보였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이면 이 항열 건조 구간에서는 유입되는 공기는 높은데 거기서 나오는 공기 온도는 낮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반면으로 온 거죠. 이게 지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가서 갑률 건조 구간이겠죠. 갑률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에서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이 계속 감소하여 건조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얘들아 무슨 말이야? 세탁물에서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이라는 게 그 세탁물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율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건조 속도도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속 가서요. 그러다가 주어진 건조 조건에서 최대로 증발될 수 있는 수분이 모두 증발되면 수분 계속 감소하고 건조 속도 느려졌는데 그러다가 모두 증발되면 극단적 표현 건조 속도가 0이 되어서 더 이상 건조는 진행되지 않고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진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온다 이거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세탁물의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제 0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공급되는 그 열 에너지로 수분을 날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열 에너지가 그대로 물체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그러면서요. 여기서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진다. 이것도 차이점이라 볼 수 있지. 왜냐면 아까 우리 세탁물의 온도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 또한 건조 종료 직전에는 세탁물의 온도는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서 드럼으로 유입된 공기가 열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드럼에서 배출된다. 따라서 드럼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차가 줄어든다. 얘들아 봐봐. 유입된 열 에너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배출된대. 그 말은 뭐야? 높은 온도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높은 온도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공기와 들어오면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차가 줄어든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까 항열 건조 구간에서는 어땠어요? 처음에 60도짜리가 들어오는데 그 열 에너지가 수분을 날리는 데 쓰다 보니까 빠져나올 때는 낮아져서 빠져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뭐야? 결국 얘네는 이것과 이것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얘는 이 차이가 줄어든다까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보였으면 진짜 베스트죠. 시험장에서 안 보였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거나 다시 볼 때 여기까지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를 이용하면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을 예상하여 건조기 작동을 마치도록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 얘들아 어떻게 되면 돼?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차가 거의 0에 수렴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잖아. 세탁물 이미 다 말려가지고 할 게 없다. 그럼 그때 건조기가 완료 띠리링 하고 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데다가 문단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문단으로 가볼게요.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건조기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의류 건조기를 배기식 건조기와 응축식 건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도 VS 구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6문단은 뭐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야?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6문단 이제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지금 출제 포인트가 다 정리된 거야. 1, 2문단으로는 비례반비례 낼 거고요. 3, 4, 5문단으로는 각 구간 구분할 수 있는지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문단으로는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문제는 이미 다 고정이 된 거야. 그러고 보통 하나 어휘 나오고 하나 내용일치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문제 나오는 거 끝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이거 가지고 뭐라고 문제를 내겠네 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셔야 돼요. 아 그럼 한 문제 뭐로 빠지고 한 문제 뭐로 빠지겠네. 이게 뻔히 보여야 돼. 물론 고3 거로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고2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문단별로 딱딱 나눠졌을 때 문제도 하나씩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이거 뭐뭐가 아니라 내가 앞에 인문제재 할 때도 얘기했죠. 뭐뭐가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하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고 수증기 상태다. 자 전자는 그러니까 배기식 건조기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실외로 이어지는 별도의 배기 장치를 통해 배출된다. 반면 후자는 그러니까 응축식 건조기는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어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럼 얘들아 그냥 계속 읽으면 안 되고 지금 당연히 얘네 둘을 구분을 하겠다는 거 얘네 비교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 공차 찾으라는 뜻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읽으면서 공차를 신경 쓰려고 해야지. 얘들아 봐봐.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 수증기. 그럼 얘들아 얘는 다른 데서 빠져나온 거겠어? 얘가 만약에 다른 데서 빠져나온 거면 그걸 차이점으로 언급을 해줬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똑같이 얘기한 거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는 이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수증기인 상태로 배기장치로 빠지면 돼. 근데 얘는 뭐야?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빠진다. 뭐로? 물통이나 배수구로. 얘는 배기장치로.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후자가 더 복잡한지 후자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네. 가보자.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얘들아 겹치는 말에 힘을 주라니까. 이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세 글자로 뭐야? 이게 수증기잖아, 이게. 이게 수증기잖아. 여러분, 내가 말했지.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수증기,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건조기 밖으로 배출한다. 여러분, 지금 수증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 내가 말했지. 굳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 교환기로 이동하여 냉각된다.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까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어 공기의 습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응축된 물은 건조기 밖으로 배출된다. 얘들아,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겹치는 게 뭐야? 어차피 여러분 우리 머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 포인트만 기억한 다음에 디테일이 기억 안 나는 건 다시 지문에 와야 돼.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 겹치는 것만 잡아. 뭐가 있을까? 냉각된다, 온도가 낮아진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냉각한다는 게 온도 낮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응축되어가지고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그러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공기의 습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물은 건조기 밖으로 배출된다. 뭐나 뭐를 통해서?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서.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 얘들아 겹치는 거 뭐야? 공기의 습도가 낮아진다.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겹치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후자, 응축식 건조기라고 하는 거는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냉각되면 물이 된다. 그게 물통이나 배수구로 빠진다. 그리고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고 공기의 순환이 반복되면서 건조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를 정리하라고 하면 얘네의 공통점은 뭐야? 드럼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와. 근데 얘는 그 수증기 상태로 배수구라고 했나 뭐라 그랬나? 배수구가 아니지. 배기장치. 배기장치로 빠지고요. 근데 얘는 뭐 해? 이거를 먼저 냉각을 해. 그러면은 뭐로 바뀌어? 이게 물로 바뀌어? 액체로 바뀌어? 그 상황에서 배수구나 물통으로 빠진다. 그러고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순환해가지고 다시 건조를 한다더라.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죠. 괜찮아. 그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요. 이렇듯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면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보다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세탁물이 고온의 공기와 맞닿으며 수축될 수 있고 특히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에 비해 작은 VSG. 크게 얘기하는 거 알지만 작지만 얘기하잖아. 합성 섬유에 비해서 더 많은 수축이 생기는 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보다 발전된 건조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 말은 뭐예요? 천연 섬유가 의류 손상이 조금 더 큽니다. 이 뜻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문제 가가지고 봅시다. 22번. 나 이게 왜 오답률 6위인지 진짜 모르겠어. 이게 왜 오답률 6위인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답이 이제 1번이죠. 여러분 2, 3, 4, 5 일단 출제 포인트만 한번 보면은 봐봐. 드럼으로 유입되는 공기와 드럼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작동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 여러분 그거 어딨어? 여긴 거 아니야? 확률 건조 구간일 때는 들어오는 애랑 빠져나오는 애의 차이가 컸는데 감률 건조 구간 되면 그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이거 맞는 얘기고요. 4번 열 전달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건조 과정 동안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드럼으로 계속 유입된다. 얘들아 내가 이거 한 번 안 나오고 여러 번 나오니까 꼬리 물기 해야 된다고 한 파트이지 않았어? 어디서 했었어 얘들아? 우리 여기 이 문단에서 가서 보면요.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된다. 이거 내가 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굳이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는 거. 또 이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은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게 이 문단의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된다랑 똑같은 말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한 문단 안에서도 두 번 나오고 문단을 건너뛰면서까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문제 풀 때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드럼으로 계속 유입된다. 맞는 얘기. 그러면 답이 1번이 왜 1번이 돼야 돼? 드럼 내에서 가열되는 게 아니라 꼬리 물기에서 알려줬잖아. 가열하고 유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드럼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틀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너무 치사해. 얘들아 이건 치사한 게 아니야. 치사한 건 꼬리 물기 안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 번 표현해놓지 않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건 치사해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드럼 밖에서 가열한 다음에 일정한 온도의 공기를 계속 안으로 유입한다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어. 근데 그걸 치사하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읽을 때 치밀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치사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의류 소재, 천연인지 합성인지 조그만한 vs 사용한 거겠고요. 2번 자연 건조보다 줄어든다? 당연히 맞는 얘기. 이렇게 돼야죠. 야, 이게 오답률 6위가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23번. 얘들아, 이거 출제 포인트 어디 쓰려고 하는 거야? 여기 1, 2문단, 3, 4, 5문단, 그리고 여기 6문단 중에 이 친구 쓰려고 하는 거는 이해 가죠? 요거 쓰려고 하는 거지. 그때 얘들아 봐봐.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거쳐 기체 상태. 얘들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야? 지금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기체인데 그 기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잖아. 그 수분 머금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가 된 상태에서 드럼에서 빠져나온다. 얘들아, 이거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이었어. 기역도 드럼에서 빠져나온 수증기라고 했고 니은에서도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라고 말을 바꾸면서 2번이나 중복해서 말했지. 그 이유가 뭐야, 얘들아? 이렇게 문제 내려고. 달리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공통점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차이점을 물어보잖아.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꼬리를 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조건 선지 하나에서는 물어보겠구나. 별거 아닌데 물어보려고 이러고 있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리고 나머지 가서 보시면은요. 수증기를 시료로 배출하는 별도의 배기장치 필요하다? 맞는 얘기지. 왜냐면 이거 니은은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를 배출할 거니까요. 3번 공기가 열 교환기를 거치면서 온도, 습도 모두 낮아진다. 냉각시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4번 물로 응축시켜서 얘나 얘로 배출된다. 차이점 맞았었잖아. 그 다음에 드럼에서 빠져나온 공기,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다시 드럼으로 유입된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공통점인데 차이점으로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4번. 얘들아 봐봐. 가가 뭐야? 가. 일단 가를 한번 봐봐. 나도 가 기억이 안 난다. 한번 가서 볼까? 뭐 건조속도 어쩌고 저쩌고 올 텐데. 뭐야?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공기 온도 높아지면 건조. 그래 얘들아, 딱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결국 뭐 쓰겠다는 거야? 비례반비례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아? 얘들아 봐봐. 이게 촉진되면 이게 활발해진다. 비례죠. 이게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한다. 비례죠. 이게 증가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비례죠. 그 다음에 뭐 증발이 활발해지면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결합력이 약해지면은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지금 이거 다 비례반비례 얘기하는 거잖아. 선지들이. 그러고 딱 저 가를 보자마자 결국 이 24번 문제가 1, 2문단의 비례반비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야지. 출제 포인트 하나씩 써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가서 봅시다. 1번. 물에서 수증기로의 상변화가 촉진되어 물체와 공기 사이의 열 전달이 활발해진다. 얘들아 이게 비례반비례로만 하면 맞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상변화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건조가 빨리 된다라는 거지. 그럼 건조가 빨리 되려면은 공기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되잖아. 계속 열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될까 얘들아? 얘들아 상변화가 빨라져서 열 전달이 활발해지는 거야. 순서가 반대지. 열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상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로 장난을 친 거예요? 선후. 여러분 선후로 장난질 엄청 많이 쳐. 특히나 이번 시험에서는 유독 많았더라고요. 고3 모의고사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 지문에 걸쳐서 선후로 장난질을 치진 않는데 유독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비례반비례는 맞지만 선후에서 틀린 케이스고요. 2번.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여서 수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운동에너지 증가하는 거 여기잖아. 여기 운동에너지. 그럼 상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증발이 많이 된다는 거네. 그럼 증발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물체에 포함된 양은 증가하면 안 되고 줄어들어야죠. 비례반비례가 잘못된 케이스죠. 괜찮아. 자 3번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물체에서 공기로의 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상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 그래도 얘는 봐봐. 속도. 열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건조 빨리 된다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과 열 전달 속도와 상변화가 다 비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거는 맞다고 볼 수 있어. 그거는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뭐 속도, 상변화 다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열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아니지. 열 전달이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많이 날아가서 같은 부피가 포함할 수 있는 그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이것도 선후가 문제인 케이스죠. 그치? 그 다음 얘들아 봐봐. 상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상변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지. 이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후로 장난질을 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꼭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아니라 얘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여기가 문제네. 가장 큰 건. 가장 큰 문제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다. 물체에서 공기로의 열 전달. 얘들아
옷에서 공기로 열이 가야 돼. 열은 항상 어떻게 가야 되겠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되지. 근데 뜨거운 공기가 와서 차가운 옷을 식히는 거죠. 이렇게 식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선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 정확히는. 여기에 선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 물론 나머지도 애매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서 열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할 수 있냐? 이것도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명확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4번요.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증발이 활발해지고 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증발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부피는 똑같은데 그 부피의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발이 활발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답 5번. 결합력이 약해지면은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분 증발 더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우는 문제가 없겠다.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면은 상변화 많이 되는 게 수분 증발 촉진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결합력이랑 포화 수증기량은 서로 반대고 포화 수증기량과 증발 수분량은 같으니까 촉진된다. 맞는 얘기.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우랑 비례반비례로 장난질을 친 케이스였죠. 25번. 해당 지문의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이게 오답률 굉장히 높았죠. 이거 오답률 2위지.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왜 2위가 나왔는지.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는 거였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이렇게 나오면 지금 딱 봐도 다음은 의류건조기에서 세탁물이 건조되는 동안 나타난 세탁물의 함수율과 건조 속도인데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당연히 구분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 그럼 너네가 당연히 예열, 항률, 감소 이렇게 읽고 왔으니까 아 그거 하나하나 하라는 거겠구나 하면 사람이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니? 여기가 예열, 여기가 항률, 여기가 감소 같이 하고 싶어지지 않아? 왜냐면 대충 보면은 뭔가 예열되다가 항률 똑같은 값이 유지되다가 감소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나는 치사하다 봐. 그러니까 뭐 물론 글을 똑바로 읽었으면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기는 한데 이건 너무 뭔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을 좀 뒤틀어가지고 함정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습관으로 장난질을 쳤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예열, 여기가 항률, 여기가 감소가 되는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보면 여기에 Y축, X축 다 시간은 없어요. 시간으로 가면은 예열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시간은 없어.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면 함수율과 건조 속도로 봐야 돼. 근데 얘들아 뭐 했냐면 함수율이 예열에서 가장 높아야 돼. 근데 함수율이 어디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높잖아. 그러면 함수율이 이렇게 된다는 게 점점 줄어들다가 유지되다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 함수율이 이렇게 가니까. 이해가 무슨 얘기니까 함수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함수율이 가장 높은 여기를 예열로 가야죠. 그 다음에 얘들아 건조 속도도 이제 위로 갈수록 빠른 건데 그럼 얘들아 이 말이 뭐야? 점점 빨라졌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느려진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예열 확률 감소가 돼야 되는 거. 근데 이건 나는 조금 치사하다고 본다. 뭐 이해는 가죠? 여기가 함수율이 제일 높고요. 함수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거의 0까지 오는 거. 이게 이제 예열 확률 감소. 건조 속도로 봐도 빨라졌다가 유지되다가 느려지는 게 건조 속도.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럼 이제 가가지고 보자. A 구간, 감소 구간. B 구간, 항률 감소 구간. 그 다음에 C, 예열 구간. 사실 나는 5번이 답이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딱 봐도 이 구간별로 문제를 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5번부터 빨리 보면은 세탁물의 평균 온도. 이거 나온다. 왜냐면은 그래서 얘기한 기준은 이거 두 가지였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것까지 있었잖아. 그치? 세탁물의 온도는 예열 구간에서 가장 높다가 항률 건조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감률 건조에서 건조 끝나면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A 구간이 가장 높고 그러면 A 구간이 가장 높은 거가 뭐가 되는 거야? 왜 가장 높은 게 되는 거겠어?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미 건조가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모든 열 에너지를 세탁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C 구간이 가장 낮겠군. 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처음에 이제 열이 들어왔으니까 그 세탁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었지 아예 높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얘기. 이렇게 될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요.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건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잖아. 건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얘들아 건조 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더 이상 건조를 진행하지 않는다. 건조가 끝나는 시점에 세탁물의 함유율이다. 맞는 얘기겠죠. 2번요. 얘들아 세탁물의 온도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는 각각 일정한 값으로 얘들아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이런 거 다 확률 맞았으니까 2번 맞는 얘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함수율은 감소하지만 증발하는 수분의 양은 일정한다. 얘들아 왜?
이게 일정하니까 수분의 양은 일정했죠. 공급되는 에너지가 똑같았으니까 증발되는 수분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함수율은 계속 말라가기 때문에 함수율은 점점 내려간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 그래서 답 4번이 되는 이유가 예열 구간에서는 세탁물의 수분 증발에 쓰이는 열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여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맨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수분 증발에 열 에너지를 망땅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건 나중에 이제 감소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분 증발에 계속 에너지를 써야겠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면은 답이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순서를 예열 확률 감소로 가는 게 아니라 예열 확률 감소로 가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제대로 능력이 있으면 풀어야겠지만 과연 이거를 정말 글을 읽는 능력만으로라고 시험을 시간 안에 푼다 했을 때 맞는 건가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내신에서 나오더라도 조금 신경 쓰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러고 뭐 이제 그 어휘 문제 하나 있는데 어휘 문제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 이제 법지문으로 가봅시다. 법지문. 요것도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과징금이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글이 하고자 하는 게 과징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앞에랑 겹치는 거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다라는 게 겹치는 거겠네요. 그때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공통점,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차이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문단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벌금이라고 하는 거랑 좀 구분을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되죠. 그러면은 공통점은 뭐가 있었냐면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금전적인 제재야. 돈으로서 뭐 하지 마. 뭐 앞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둘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벌금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부과를 하는데 사법기관 근데 이제 우리 과징금이라고 하는 건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부과한다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거 만들어 달라는 뜻이잖아. 그죠? 계속 가서 읽을게요. 과태료는 또 다른 게 나왔어 얘들아.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상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그럼 이번에 뭐 하라는 거야? 과태료랑 과징금 좀 구분해주세요 이 뜻이죠. 물론 여전히 과징금이 주인공이고요.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얘들아 목적이 다르다 이거야. 과태료는 뭐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뭐 서울시장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야. 예를 들면 청계천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청계천에 쓰레기를 버렸다던가요. 아니면 경미한 형사사범이 뭐가 돼 있냐면은 예를 들면 주차 딱지 같은 거 있잖아. 뭔가 그 법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추월 이런 거 뭐라 하지? 그럼 내가 면허를 7번 떨어진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끼어들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혹은 속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속도 위반을 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다 싶어서 얘를 범죄자, 사법의 범죄자로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과태료 내면 퉁쳐줄게. 이렇게 하는 게 과태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얘가 이익을 얻었을 때 야, 너 그 이익 불법인데 가져가면 안 돼. 그 이익만큼의 과징금을 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너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다시 국가에 내놔줄래? 라고 하는 게 과징금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경미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범죄자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과태료로 퉁쳐줄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계속 가서 읽어볼게요.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액이죠.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여야 되는 거.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청에서 부과해. 뭐 땡땡 경찰서 무슨 구청 이런 데서 부과를 해. 근데 결국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행정청에서 처음에 청구를 하지만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지면 될 거고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 어쨌든 이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는 너 벌 받는 대신에 감옥 가는 대신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형벌을 대신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내라고 하고 형벌도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막 그런 거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기를 치게 되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몇마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벌금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그 형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태료도 내라고 하고 감옥에도 가라고 하거나 과태료도 내라고 하고 벌금도 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형벌을 대신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벌 부과라고 하자.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얘들아, 왜? 형벌은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인데 얘는 너 잘못해서 얻은 이익을 돌려줘. 이니까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형벌도 주고 과징금도 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얘는 과징금도 내라고 하고 동시에 형벌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게 동시에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 정도까지는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과징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돈 내기 싫어. 나 이거 2천만 원 내기 싫어. 하면은 행정청 입장에서 소송을 걸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겠죠. 여기까지가 1문단. 당연히 지금 이게 출제 포인트인 건 보이셔야 되고요. 2문단으로 갈게요.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큰 범죄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이것도 VS 구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얘들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바로 앞문장과 문단에 바로 아까 맞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 맞물리는 게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불법적인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 이거 처음 봐? 처음 보는 거 아니지. 1문단에서 봤던 얘기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 얘도 잡으라는 거야. 했던 얘기를 굳이 반복을 해주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봐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금전적인 제재여도 제재는 제재죠. 동시에 이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라는 경제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전자의 성격, 제재한다라고 하는 성격은 꼭 과징금이 아니어도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지는 공통점이므로 이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의 특징은 후자에 있다. 즉 경제적인 성격이 중요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인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한다. 왜? 얘한테 본래적인 의미인 경제적 의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구나. 줄여가지고 우리 이, 환, 과 이렇게 쓰자. 그거랑 또 나머지 뭐가 있었어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당연히 이거 구분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때 이 친구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제재한다라고 하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한다는 경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 중에 얘가 메인 성격이고 사실 이렇게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게 과징금의 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때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얘들아, 또 나오잖아.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려고 한다. 계속 중복돼서 나오잖아. 뭐가 중요해요?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한다는 게 계속 중요한 거죠.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서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대.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도입이 됐다는 거는 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즉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작은 VS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VS. 뭐로?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랑 얘네는 겁나 복잡한데 얘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러고 이제 3문단으로 가서 뭐랑 같이 가냐면은 영업정지 친구랑 이제 같이 가주죠. 영업정지 처분은, 네,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 지금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거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거든요. 근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터 설명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은 영업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행위요. 이게 행정법상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 그거 만약에 적발이 돼요? 그럼 영업정지, 뭐 30일 영업정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것도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잖아. 그런 걸 영업정지라고 하는 건데, 겹치는 거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영업정지 라고 하는 게 제재 수단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겹치는 거니까 계속 가면 되고요. 자,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서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얘들아, 병원에서 행정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그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어. 근데 우리 동네에 그 병원이 치과였는데 우리 동네에 치과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원래 그 치과 다니던 사람들은 그 치과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 치과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영업정지니까 다른 동네 치과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겪잖아. 이런 식으로 의료, 복지 분야 등의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서 공익적인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만약에 영업정지를 해버리면은 그 공공의 편익이 너무 줄어들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알았어, 너네 영업은 계속 해주게 할 테니까 영업정지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 30일 동안 영업정지를 했을 때 너네가 30일 동안 벌 수 있는 그 손해만큼에 해당하는 걸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내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여러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 뭐야?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한다는 거지. 얘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얘네가 영업을 했으면 그 이익을 가져갔을 건데 불법의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영업정지 대신해서 내라 라고 해가지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도 부른다. 왜? 얘는 그냥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대신해서 내는 거잖아. 근데 앞에 나왔던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뭔가를 대신해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형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선택할 수는 없고,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집행 과정이 뭐야? 얘네 영업정지 때리려고 했는데 좀 공공성이 중요한 기관이네. 그러면 영업정지 말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으로 하자. 이런 거를 얘네가 정하는 과정에, 그게 아직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병원 원장이 저 근데요, 저희 그냥 영업정지 안 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둘 중에 자기가 한 개를 선택하는 건 안 돼. 근데 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혹은 저희 그냥 영업정지 할게요. 이렇게 의견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별로 공익성이 안 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네 그냥 영업정지 이렇게 때린 거야. 근데 그 업주가 아닌데요? 저희 굉장히 공익성 중요한데요? 왜 니네 맘대로 나 공익성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던가. 혹은 우리 공익성 그렇게 안 큰데 왜 공익성 크다고 판단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내고 영업하라 그래? 나 그냥 영업정지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민원을 해가지고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오는 거랑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얘도 뭐가 있어? 얘도 제재하는 기능도 있고 경제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것도 있어. 근데 얘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영업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대체해가지고 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는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간단한 거였다면은, 얘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대. 어려운 경우가. 왜? 불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 할 수 있다?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온 얘기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읽어볼게요.
자,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문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 처분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처분을 선택할 수 없는 게 결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본인이 의견을 냈어. 아, 저는 영업정지 안 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낼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이 그 처분의 결정을 따를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근데 가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자. 왜? 선택할 수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너 영업정지 당할 건지 아니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낼 건지 선택해라. 이렇게 가자는 게 A. 두 번째,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된다. 왜? 공익성 판정에 대해서 민원을 한다잖아. 야, 네가 뭔데 우리 공익성을 그렇게 판단해? 우리 공익성 되게 큰 업종인데? 이렇게 따진다잖아. 그럼 어떡해? 이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나 복지에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허용해주지 말고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우리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인정해주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뭐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주장이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요.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그럼 겹치는 거 뭐야 얘들아? 법률 유보의 원칙.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범 법률에서는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익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얘들아, 그럼 뭐야? 이걸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가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랑 똑같은 말이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침익적 행정행위가 남용되는 걸 방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이럴 수 있잖아. 공무원들이, 행정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얘 나한테 말하는 거 좀 띠꺼운데? 에이씨, 너 과징금 3천만 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법에 이런 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과징금은 2천만 원까지다. 이런 상한액을 명확히 정해서 이런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국민들이 이 이익을 침해받는 거에 있어서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게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징금은 일괄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내가 앞에서 말했지. 원칙이라는 말을 해주는 건 그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얘들아,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침익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죠. 괜찮아.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로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바로 문제 가서 봅시다. 독서 마지막이죠. 좀만 힘내봐. 자, 얘들아, 가서 볼게요. 얘들아, 앞에 보면 보여? 행정청은 있는 거 보여? 그럼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되게?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지 하나에만 꽂혀서 이렇게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한 번에 동시에 보는 거야. 근데 그 문제 이렇게 겹치는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한 번씩 좀 시선이 가주면 좋아요. 다 행정청은이지. 그럼 나는 이걸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징금이랑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하는 거 맞는데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벌금에다가 행정청이란 말이 나왔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행정청 벌금 바로 지웠어요. 이렇게. 그럼 2번 가서 볼게요.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얘들아, 근데 과태료의 특징은 뭐였어? 이게 형벌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할 수 있다는 게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게 되지 않도록 부과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잠깐만. 경미한 형사사범의 형벌의 부과 대상이 여러분 미안. 경미한 형사사범의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가 되지 않도록?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행정청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아니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4번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행정법규를 위반했으면 이거 행정청이 내는 거니까 이거는 행정청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의 영역이지. 근데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는 벌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 이거는 맞는 얘기겠지만 과징금과 벌금은 이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가지? 그래서 2번이 되는 게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이랑 다른 형벌이랑 같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35번 가가지고 봅시다. 자, 변형된 과징금은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얘들아, 변형된 과징금이 뭐야?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는데 이게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영업정지 때리기 어려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징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일이 나중에 터지고 관리한다 이거야. 여러분 행정청에서 뭐가 이제 수익이 있었겠어? 이미 지금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그 업자는 불법적인 무언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영업정지를 때려야 되는데 그 영업정지가 공익적인 성격의 침해가 될까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후관리 수단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행정청의 사후관리 수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체는 업주야 업주.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 그 병원 원장이 어떤 행위를 해서 수익을 얻었어. 근데 그 수익이 불법적인 거였잖아.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얘들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뭐라 그랬어? 모든 제재 수단이 다 가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 몰수 추징 제도가 지닌 집행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고려해서 도입되었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차이점 맞을까? 이게 답이 4번이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맞을까? 그럼 이거 공통점이야. 그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도 과징금이고 변형된 과징금도 과징금이지. 얘네가 VS가 된다고 해서 얘들아 차이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둘 다 과징금이라고 하니까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과징금이라고 하는 그 상위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1문단에서 분명 끝날 때 뭐라 그랬냐면은 1문단에서 끝날 때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과징금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변형된 과징금인지 본래적 과징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공통점인데 여기서 차이점처럼 설명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 본래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침입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다. 물론 얘들아 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변형된 과징금에만 있긴 했어. 근데 얘들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그럼 침입적 행위가 남용돼도 되겠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는 얘기 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36번요. 여러분 이게 오답률 1위였죠.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지문은 괜찮았거든요. 이게 지문은 괜찮은데 문제가 조금 아쉬웠어. 왜냐면 여기에 이 5번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게 글적으로 이렇게 문제로 만들 요소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는 평가원에서 만드는 지문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문단이 꼬리물기라던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치밀함이 조금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6번에 여러분들이 오답률 1위가 나온 것도 A랑 B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뒤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나도 문제를 풀고 답은 맞췄지만 아 이게 이렇게 요구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모의고사에서 아까 그 우리 확률 건조 구간 그래프 나왔던 거 그것도 너무 페이크를 통해서 아이들을 틀리게 한 거라서 아깝기도 했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맥락상 이 정도로 요구할 게 아니었는데 과하게 요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있고요. 문학에서도 하나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문학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서 보면은 A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할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낼지를 본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얘네가 직접 선택하게 해주자. 직접 그 위반 행위자들이 명시적으로 그럼 니네가 선택해 라고 기회를 주자 라고 하는 게 A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공익성이 어느 정도인가. 왜냐면은 의료복지라고 했을 때 이 복지도 어디까지가 복지인가. 의료라고 했을 때 우리 피부과 성형외과도 의료라고 볼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한 공익성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공익성 높은 애들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주지 말고 공익성 낮은 애들도 과징금 내서 영업정지 피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한 게 B의 내용이었죠. 그 상황에서 가서 볼게요. 1번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쵸? 대등한 수단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A를 찬성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겠죠. 자, 2번 가서 볼게요.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가지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자라고 하는 건 뭐야? 공익성이 좀 적은 애들도 자꾸 자기 공익성에 대해서 딴지를 거니까 걔네한테도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인정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A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B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봐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처분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왜? 다 돈 내려고 할 거 아니야. 뭐야? 영업정지 안 하고 과징금 내면 돼? 그럼 나 그냥 과징금 낼게. 다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A가 아니라 B에 대한 반대 입장이잖아. 공익성의 범위 조절하는 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듣고 보면 어렵지는 않아. 다만 지문의 맥락상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들 뿐인 거죠. 3번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공익성이 어디까지가 공익성이 높은 것이고 어디는 공익성이 높지 않냐라는 게 애매하잖아.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될 수 없어. 그러니까 공익성이 높고 낮은 따지지 말고 낮은 애들도 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건 B에 대한 찬성이다. 맞는 얘기. 4번요. 공익성이 약한 영업 분야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확대하여 처분하면은 그럼 다 뭐 하겠어? 그럼 돈 내면 되지. 돈 내고 위법행위 하면 되지. 해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B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될 거고요.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한 위반 행위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얘들아 행정청 입장에서도 야 너 영업정지 하면 바로 영업정지하고 야 너 대신 돈 내 하면 바로 내면 편한데 얘네가 불복하면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게 A와 B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어이구. 자, A 약국은 얘들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기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쭉 읽고 선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보기랑 지문을 먼저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봐봐. A 약국은 그럼 이거 의료나 복지에 가까운 거네. 그럼 이거는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이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사전 통지받게 되었다. 하지만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이에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얘들아 법 근거, 법률 근거. 왜 법률 근거로 해야 돼? 침입적 행정행위가 너무 남용되면 안 되니까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처분하였다. 그러니까 이 900만 원의 과징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즉 변형된 과징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영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 납부한다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있다. 얘들아 분할 납부할 수 있었잖아. 원래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죠. 근데 얘들아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보자. 이러고 나면은 여러분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풀면 되잖아. 자, 1번 볼게요. 1억 원은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다. 얘들아,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 그럼 1억 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법률에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 얘들아, 얘가 지금 며칠 안에 내야 돼? 60일 이내에 내야 돼. 근데 몇 일 안에 신청해야 돼? 10일 안에 신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1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5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하여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군. 얘들아, 이 900만 원 무슨 900만 원이야? 너가 영업정지 하는 대신, 영업정지 안 하는 대신 900만 원을 내 이거지. 그럼 이 900만 원 어떻게 산정이 됐겠어? 너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900만 원을 벌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돈을 내가 되는 거잖아. 손해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정도의 이익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대잖아. 아, 얘가 1년 동안 얼마큼 벌었으니까 달에 이 정도 벌겠네. 그러면 얘가 한 달 동안 원래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안 하는 대신 그 한 달에 대한 매출을 과징금으로 내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를 근거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4번요.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거다. 얘들아, 변형된 과징금이어도 본래적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런 경제적인 성격 가지는 거 당연하고요. 5번.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약국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신으로 들어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OX 문제를 만들어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OX에 대해서도 사실 내가 명확히 말을 하기 힘들고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법이기 때문에 비문학을 가지고 내가 내신 OX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 강의로만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험을 그냥 9월 모의고사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내년 고3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니까 내가 읽고 있는 과정에서 뭘 놓치고 있으며 어떻게 읽지 않아서 아쉬움들이 있었는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고3 잘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독서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